자, 이제 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봤는데 조금 앞에 읽어줘 갈게요. 218페이지 잠시 읽어보시면, 그 218페이지 적용 범위 보시면 아까 했던 것 중에 1. 이 법은 건물의 전부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이 돼야 되죠. 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임차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전부에 대해서 전체는 주거고 그 한기통이가 영업할 수 있죠. 그래도 주임법 적용됩니다. 자, 채권적 전세도 적용된다는 이야기 했죠. 아까 미등기 전세 된다고 했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안 된다고 했죠. 자, 이번에 인적 범위를 보면 자연인은 이 법의 보호 대상이지만 법인은 아니라고 했죠.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때는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최소 2년은 보장된다고 했나요? 그럼 계약기간 1년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반대를 하더라도 1년 더 강제로 살다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1년 끝나고 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최소 2년은 보장된다는데 1년을 더 살다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요 최소 2년이 보장된다는 법 규정은 임대인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 임차인이 원하기만 하면 값은 꼼짝없이 지켜줘야 되죠. 근데 세입자는 1년 하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양쪽을 강제하는 겁니까? 한쪽만 강제합니까? 그걸 우리는 편면적 강행 규정. 한쪽을 강제하는 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한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 말은 임차인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지켜야 되지만. 자, 220페이지 가니까 최고 밑에 6번에 소액 임차인 아까 읽어줬죠. 그 최고 밑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했잖아. 원룸에 방이 30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방 30개에 3,400짜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3,400짜리 3,400에 월 50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자, 서울에서 1억 이하에 살면 3,400까지는 보호받나요? 그럼 이 원룸이 빚잔치가 돼서 다세대 빌라가 됐든 뭐가 됐든 빚잔치가 되면 이 30명이 다 3,400에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순서 무시하고 챙겨 먹는다 안 챙겨 먹는다? 챙겨 먹죠. 돈 떼일 일 있나요 없나요? 3,400까지는 보호가 되니까 3,400짜리에 살고 있으면 단 1원도 안 떼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럼 이 주택이 20억에 팔리면 20억에 2분의 1은 10억이죠. 3,400을 30개를 곱하면 힘들어 죽겠네. 3,000으로. 자, 3,000을 이거 20개로 하는 게 낫겠네. 그나마 이해가 되네. 자, 이제 3천만 원짜리 20개면 얼마입니까? 3,400짜리 6,800이죠. 이렇게 6억 8천. 그럼 이 주택이 14억에 팔리면 2분의 1은 7억이죠. 그럼 아직까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았죠. 그럼 3,400씩 다 찾아가. 적어도.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이 12억에 팔릴 수 있죠. 그럼 2분의 1은 6억이죠. 근데 세입자들의 최우선 변제권 다 합치면 6억 8천이잖아요. 주택가액 2분의 1 초과했나요? 그럼 이때는 6억을 가지고 20명이 나눠야 돼. 그럼 6억 가지고 20명이 나누면 얼마씩 찾아갑니까? 3천씩 찾아가죠. 그럼 400씩은 다 떼인 거라.
그럼 원래는 안 떼일 줄 알았는데 주택가액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이 규정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떼일 수도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소액임대차 그 조문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을은 2월 1일 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병은 3월 1일 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둘 다 서울에서 1억이니까 소액임대차 맞나요? 그런데 나중에 빚잔치가 시작된다면 이 주택이 예컨대 이 주택이 둘이 합치면 6,800이죠. 그럼 이 주택이 자 1억 4천에 팔리면 절반은 7천이죠. 그럼 6,800원 초과하고 있죠. 그럼 주택가액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소액임대차가. 그럼 이제 돈 찾는 1순위는 어떻게 된다? 네? 을하지 마시고 을과 병. 자, 소액임대차는 순서를 무시한다,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죠. 그래서 소액임대차는 순서 안 지키잖아요. 순서 안 지킨다는 이야기는 2월 1일, 3월 1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 변제권이죠. 그럼 둘 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이 둘이는 같은 순위입니다. 그럼 동순위. 자, 3,400씩 가져가나요? 자, 이제 순서 무시하고 챙겨 먹었죠? 자, 이제 이 순위. 자, 순서 무시하고 챙겨 먹는 거는 챙겨 먹었고 이제는 순서 지키면서 챙겨 먹는 것만 남았죠. 순서 지키면서 챙겨 먹는 것은 을이 병보다 빠르죠. 그럼 을이 나머지 6,600을 가져가죠. 자, 그 다음에 3순위는 병이 400을 가져가는 거지. 1억 4천에 팔렸으니까. 그럼 1억 4천에 팔리다 보니까 이 주택이 2억에 팔려야 을과 병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1억 4천에 팔리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을은 손해본 거 없죠. 근데 병은 손해봤죠. 병이 6천 떼이는 거예요. 지금 떼이더라도 이렇게 떼인다는 거지. 맞나요? 400 찾아가면 이상한데 600 찾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600 찾아가야 되죠. 저한테 숫자 계산은 묻지 마세요. 숫자는 그 강 교수님 자리. 자, 두 번째는 이제 1억 2천에 팔리면 이게 6천이죠. 그럼 주택가액 2분의 1을 초과했나요? 초과해버렸죠. 그럼 1순위는 을과 병이 1순위라는 건 맞죠? 그런데 3천씩밖에 못 가져가. 초과했거든. 그럼 2순위 을이 나머지 6천을 가져가. 자, 그럼 을도 조금 떠이고 병은 왕창 떼었죠. 이렇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게 6천에 팔렸다고 보잖아요. 이 집이. 어떤 집인가 묻지 마세요. 6천의 2분의 1은 3천입니까? 한 명 그 소액임대차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2분의 1은 초과했죠. 그럼 1순위는 을과 병이 1,500씩 찾아간다. 나머지 더 해서 뭐예요? 뭐 당연히 을이지. 이렇게. 그럼 주택가액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소액임대차가 여러 명이 있어도 주택가액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죠. 또 초과해버린 그림이 하나 있죠. 한 명만 갖고도 초과한 그림 하나 있죠. 이 세 가지 말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죠. 시험에는 이 세 가지 말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도 형태는 세입자 소액임대차가 여러 명이 있어도 주택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서 그 일정 금액만큼은 찾아가는 그림 하나, 초과하는 바람에 못 찾아간 그림 하나,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 갖고도 부족한 경우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돼요.
머릿속. 옛날에 3,200 좀 끝다리가 편하면 계산이 편한데 3,400이 되니까 머리에서 이제 복잡한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소액 임대차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의 가장 이제 기초는 받고, 요거 짤막하게 요거 하나 내준 거 있죠. 요거 왜 내줬냐면 적기 싫어서 내줬습니다. 적기 싫어서. 이문서의 법 조문은 안 비고, 그 밑에서 두 번째 거 보면 임차인이 그 우선 변제 있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건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 개시의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있나요? 읽어줬죠? 무슨 말인가 한 개로 모르겠죠? 자, 어리 전입신고하고 살다가 계약 끝나고 나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죠. 근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보증금 안 주면 결국 소송 가야 돼요. 그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이제는 가배주택을 경매하러 갈 수 있다 없다? 자, 경매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그럼 우리 담보물권자가 하는 경매는 임의경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돈 못 받으면, 전세권자가 전세금 못 받으면 경매하러 갈 수 있죠. 그게 임의경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용증만 갖고 돈 빌려준 채권자는 자기 돈 받을 날짜에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경매하러 갈 수가 없어. 반드시 판결문을 가지거나 뭐 채무명의를 가지거나 집행문을 가지거나 어쨌든 여기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 판결문 갖고 가는 거죠. 채권자가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라.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임의경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왜? 임의경매는 돈 못 받으면 바로 달려가면 돼. 그런데 강제경매는 소송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비용도 많이 드나요? 이게 강제경매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강제경매가 탁 돼서 경매를 가면은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어리 보증금 안 주면 나는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럼 나는 내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있죠. 그런데 갑이 보증금을 내놓으면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그럼 어리 경매를 했죠. 결국 돈을 못 받았어. 그럼 경매에 이 집이 나갔죠. 그럼 갑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집을 내놓은 거다, 안 내놓은 거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 집이 경매 현장에 가버렸으니까 어쨌든 이제 팔리면 을은 돈 받아갈 수 있죠. 그럼 갑은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을한테 줄 준비를 해버린 거다, 안 해버린 거다? 해버린 거 아닙니까? 경매에 가버렸으니까. 그럼 갑이 뭔가를 했으면 을도 방 빼야 되잖아요. 을도 방 빼줘야 되죠. 동시행 항변권이 그런 거니까. 당신이 의무를 이행하면 상대방도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그럼 방 빼야 되죠, 원래는. 그럼 이 경매 간 집이 언제 팔릴지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럼 이 집 언제 팔릴 줄 알고 을이 돈도 없는데 저거 팔려야 배당 받아서 보증금 받아서 딴 데 가서 새를 살죠. 그럼 그 저거 팔리는 2년 동안 안 팔리면 2년 동안 을은 어디 있을까요? 네? 텐트 쳐야지 뭐. 법원 앞에 텐트 쳐야 되겠죠. 말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힘없는 세입자를 위해서 원래는 한 사람이 내놓으면 한 사람도 내놔야 되죠. 그게 민사집행법이지만 이때는 이 집이 팔릴 때까지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자, 주택 비울 필요 있다 없다? 주택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자, 다시 읽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기한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버금되는 집행근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면 갑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집이 경매에 가버렸으니까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을도 방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자기도 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반대 의무인데 다만 그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방 안 빼줘도 된다는 거죠. 나중에 2년 있다 이 집이 팔릴 수 있다 없다. 팔리면 돈 받아가야 되겠죠. 돈 받아갈 때는 방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그때는 빼야지. 그럼 일단 주택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거. 자, 이 의미가 주택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그 의미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법조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나오냐면 다른 데는 글자 하나도 안 바뀌어. 마지막에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놓으면 X, 하지 아니한다 놓으면 O. 여기밖에 바뀔 데가 없다. 다만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지. 이게 뭘 뜻하는 건지. 그럼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고 놓으면 X고 하지 아니한다고 놓으면 O죠. 그렇게. 자, 그다음. 자, 이제 을이 90년 2월 1일 날 전입을 하고서는 계약기간 2년을 살고서는 갑한테 보증금을 내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약 끝나고 나서 보증금 요구했는데 안 주면 을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있죠. 그런데 서울에서 을이 제주도로 발령이 났단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빨리 퇴가하고 오래. 제주도에서 전입 새로 해야 된대. 왜? 그래야 그 회사가 법인세 혜택을 받는데. 옮겨와야. 자, 제주도로 옮겨오라고 회사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퇴가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지금 돈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퇴가하는 순간에 대항력 사라집니까? 대항력만 사라지나요? 우선 변제도 사라지나요? 한꺼번에 다 사라져. 우선 변제는 대항력 엔드 확정일자니까. 그럼 퇴거를 하면은 회사에서 잘리진 않지만 자기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죠. 계속 돈 줄 때까지 버티면 대항력 우선 변제는 유지되나요? 회사에서 잘리죠. 오도가도 못해지고. 그래서 처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질 때는 힘없는 세입자, 집주인 바뀌어도 살다 갈 수 있고 자기 보증금 순서 챙겨 먹을 수 있고 너무 빨리 이사 다니지 않음으로써 최소 2년은 보장받게 하면 그리고 동시행도 주장하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세입자로 안 살만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임법을 한 10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퇴거하면 몽땅 사라지게 생겼고 퇴거 안 하면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고 자, 이런 경우에 을은 주거 이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없다 지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 없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 자기 돈 지키려면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퇴거를 하면서도 여전히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 가지고 보호를 해주면 이 세입자 보호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되고 나서 10년 만에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자,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요구했다가 안 주면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하면 받아주면 등기가 되겠죠. 그럼 등기해놓고 이제 퇴거를 해버리면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 가서 합니까? 어느 법원에?
자, 임대인의 주소 서울이죠. 그런데 이 주택은 대구에 있을 수 있나요? 갑이 전국 각지에 집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집은 많아도 주소는 하나잖아요. 서울에 주소를 가졌지만 부동산은 전국 곳곳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된 집은 대구에 있는 집이라. 임대인의 주소는 서울이죠. 임차인의 주소는 제주도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의 주소는 제주, 임대인의 주소는 서울이죠. 어느 법원에다가 한다? 대구. 예, 대구. 예.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임대인의 주소도 아니고 임차인의 주소도 아니고 주택 소재지 관할을 갑니다. 그럼 대구죠. 서울도 제주도 아니고. 여기 우선 조심할 것. 그 어디 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이 바로 주택 소재지 관할이라는 거. 주소가 아니라. 예? 법원에다가 바로 신청합니다. 아니요, 주인하고는 전혀.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청구가 아니고 개인이 개인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임대인은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임차인하고 법원 간의 문제라. 임대인은 알지도 못하게 등기가 돼. 임대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다가 등기 명령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하고 관계없이 되는 겁니다. 이 등기 명령의 주체는 누구다? 법원하고 임차인. 임대인은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보증금 딱 안 주면 그 길로 법원에 가면 돼. 상가도 똑같아요. 자, 상가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가는 대신에 사업자 등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가 폐쇄할 일이 생기면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가 폐쇄하면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사업자 등록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지. 여기는 태우고. 그럼 이 비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누가 내야 됩니까? 임대인이 돈을 줬더라면 계약 끝나고 보증금만 내줬더라면 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인 임대인이 내놔야지 이 모든 비용은. 그래서 비용은 임대인이 내놓습니다. 자, 이 임차인의 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법원에서 할 수 있죠. 안 받아줄 수 있죠. 그럼 임차인은 한 번 더 가보자고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대한민국 3번은 재판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한 번 안 받아주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그걸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일어나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는 거. 올라가면 된다는 거. 자, 신청을 받아주는 결정을 하면 불리한 자 누굽니까? 받아주면 임대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했죠. 임대인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돈 받아놓고 니 무슨 억지 쓰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받아주면 임대인도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임대인은 항고를 못해. 왜? 자, 이 소송의 주체가 누구다? 임차인하고 법원. 임대인은 이 소송의 주체가 아니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지는 이 소송에 올 자격이 없어. 그럼 받아주면 임대인이 불리하죠.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 다 받아놓고 저 딴짓 하는 거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럼 여기 오지 말고 보증금을 줄 게 없으면 채무가 부존재합니까? 그럼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를 따로 해야 돼. 임대인은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소송을 따로 해야 돼. 여기는 오직 임차인하고 법원의 관계란 말이에요. 딱 둘이. 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에 올라갈 수 있죠. 이걸 우리는 항소한다 이렇게 부른다.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갈 수 있나요? 이걸 상고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런데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 이게 불복해서 올라가면 항고한다 이렇게 한다. 대법원은 상고고 그대로.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면 항고. 자, 지금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다, 결정이다. 그러니까 항소가 아니라 항고. 자, 여러분 공법을 보시면 철거 명령, 대집행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법에서는 판결이 없어. 전부 결정 아니면 명령이죠. 그럼 소송은 항소다, 항고다. 그래서 공법에서 하는 모든 소송을 100% 항고소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법에서는. 그럼 이제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끝나고 보증금 못 받으면 퇴거를 해야 될 입장에서는 자기는 퇴거하고서도 여전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 그럼 자, 2월 1일, 90년 2월 1일 날 전입을 했던 자가 92년 4월 1일 날 등기를 마쳤단 말이에요. 왜? 보증금 안 주니까. 퇴거했어. 자, 뒤에 병이라는 자가 92년 5월 1일 날 저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사람 자주 쓰면, 사람 너무 많이 쓰면 집에 가죠. 사람 한 8명씩 쓰면 집에 가고 싶죠. 그래서 지금 나눠 쓰고 있잖아요. 모르겠죠. 아까 재전입부터 시작해서 몇 개로 나눠 쓰는 이유가 사실 8명 딱 세우면요 한꺼번에 다 설명하면 돼. 그럼 3D로 입체적으로 딱 보여. 근데 집에 가고 없더라고. 옛날에 3D로 보라고 제도로 한번 쫙 총 이렇게 한번 이런 세입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떤 법인지 한번 보라고 8명을 세워서 이것저것 쫙 해놨더만 회심의 역작으로 하나 만들어놨더만 다음 시간에 안 와. 그랬어. 이건 8명 하면 안 되는구나. 3명씩 쪼개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많이 적질 않아. 많은 같아도 가벌병정무 5명이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놨죠. 이자는 보증금이 3억짜리죠. 근데 얘는 보증금이 1억짜리죠. 소액임대차죠. 서로 같으면. 자, 나중에 빚잔치가 일어나면 이 주택이 경매에서 팔리면 1순위로 돈을 찾아가는 자가 누구다? 예? 정의 3,400원 먼저 찾아가나요? 아니요. 1순위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자. 자, 소액임대차는 항상 순서를 앞서가는 줄 알았는데 소액임차인한테도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가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집이 방 한 칸짜리라고 생각해봐요. 어리 지가 먼저 돈 받을 자신 없으면 방 뺀다 못 뺀다? 방 못 빼죠? 그럼 어떻게 들어와? 그럼 정이 무슨 재주로 거기 집에 들어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른 자기 돈을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뺀 겁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후에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어요. 최우선 변제권이 없잖아. 없죠? 그럼 이제 어른 1순위로 돈 찾아갔나요? 3억 찾아갔죠? 이제 얼 사라지고 나서 이제 2순위가 남아있는 자가 병하고 정하고 무죠? 이제 2순위가 누구다? 자, 결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일어나고 나면 100% 날짜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일어나고 나면 무조건 순서입니다. 소액임대차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이제 판례로 볼까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래도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무보다는 빠르나요?
그럼 자기 순서는 지켜먹는다, 안 지켜먹는다? 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예? 우선 변제권은 있잖아. 자기 순서 지켜먹는 거. 그럼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인정됩니까? 예, 이렇게 이제 이게 그 어려운 판례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일어나고 나면 무조건 100% 순서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아직 안 논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 등기부 등본에 등기니까 등기부 등본은 등기는 무조건 등기부 등본해야 되죠. 예, 무조건. 누구라도 열람하면 표관합니다. 전입신고도 열람하면 표난다 안 난다? 아니, 등기부가 아닌 동사무소 가면 열람되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등기가 퇴거를 하면서도 이 집에 누군가 우선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바로 전입신고 대용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른 갑한테 돈 못 받으면 등기해놓고 퇴거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가 확보됐나요? 자, 다른데 제주도로 아까 가야 되죠. 제주도에 가면 거기서는 세를 안 사나요? 그럼 거기서는 세를 살면 그 집 주인은 보증금 안 받고도 살게 하나요? 받나요? 보증금 어디 있나요? 갑한테 보증금 못 받았는데. 그럼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보증금을 회수를 지금 못해도 다른 데 가서는 별도로 보증금을 낼 만한 여유가 있는 그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건 돈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도 뭐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이 세를 제대로 살아봤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증금 못 빼면 딴 데 가서나 세 살 돈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 임차인은 다 보호될 줄 알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 임차인의 90%는 원주인한테서 보증금이 안 나오면 다른 데 가서 세 살 돈 없죠. 그래서 이건 반쪽짜리 법입니다. 지금 있긴 하지만. 그럼 내 같으면 이 법을 만들 때 어리 다른 곳에 가서 보증금 내려면 대출받아야 되죠. 그럼 국민연금에서 대출해 주면 돼. 무이자로. 대신 국민연금은 의뢰 지위를 이어받아서 갑한테 행사하면서 지연이자 10%씩 받으면 돼. 이자 10% 못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도 돈 벌죠? 떼지도 않고. 왜 안 할까요? 귀찮았어. 하나하나 알아보고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안 해. 그래서 이런 건 안 하고 삼성 합병하는 데는 승인해가지고 5,700억씩 떼이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이라. 그래서 이런 거 좀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의 핵심은 딱 네 가지. 자, 우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이죠. 법원이.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없죠. 우선 변제권은 있나요? 계약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아야 시작하는 겁니다. 계약도 되기 중간에는 할 수가 없어요. 딱 임대차 계약 종료. 자, 을이 보증금 5억에 남의 집에 세를 살고 있다가 사망할 수 있나요? 자, 그럼 아들이 있으면 상속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병이 혼인신고 안 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배우자는 배우자죠. 처는 처인데 혼인신고가 안 돼 있죠. 그럼 혼인신고 안 돼 있는 이 처는 법률상의 상속권이 있다 없다? 법률상의 상속권이 없습니다. 혼인신고 해야 돼요.
자, 사실혼은 상속권은 없어요. 사실혼이 보호되는 게 몇 개 있겠지. 그런데 적어도 이혼할 때 뭐 보호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상속권은 없어요. 상속권은 반드시 법률상 배우자한테만 있습니다. 사실혼도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한 10명씩 나온다면 한 명 죽고 나니까 10명씩 붙으면 골치 아파요. 자, 이제. 그럼 이 처가 혼인신고 안 하고 살면 상속권이 없죠. 그래도 주택 임차권만큼은 승계를 받겠죠. 맞아. 다른 건 몰라도 같이 살면서 저 보증금에 병이 기여한 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임차권만큼은 받자는 거죠. 자, 이건 상속권자한테 주는 조문입니까? 상속권 없는 자한테 주는 조문입니까? 상속권 없는 자한테 주택 임차권만은 승계받게 하자는 거. 그럼 이 을이라는 자에게 다른 상속권자가 없다면, 그럼 을은 처도, 자식도, 부모도, 사촌 이내의 친족도 없어. 아무도 없어. 호를 단신해. 그럼 이때는 저 5억은 누가 가져간다? 병이 상속받습니다. 그럼 이 병은 실제 상속권은 없지만 을한테 다른 상속권자가 없으면 저 보증금은 가져갈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상속권자가 있다면 을한테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느냐, 같이 하지 않느냐. 자, 그럼 을한테 상속권자가 있긴 있는데, 예컨대 뭐 아들이라도 좋고 상관없어요. 자, 딴 데 살고 있죠 지금. 그럼 이때는 저 보증금 5억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 이때는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지 않죠. 그때는 저 A와 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럼 이제 요 A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공동상속이 같으면은 2억 5천씩 가져가는 거죠. 저 보증금 5억을 이렇게. 자, 이때 이 상속권자는 몇 촌까지 되느냐면 이 A가 상속권자죠. 2촌까지란 말이에요. 2촌까지입니다. 촌수는 2촌. 같이 살 수 있나요?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가정공동생활을 다른 상속권자가 같이 하고 있죠. 그럼 A만 상속을 받아. 이때는 병이 못 가져가. 요때 A는 사촌까지라. 이렇게 정교하게 나올지는 몰라. 일단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럼 을이 병하고 이렇게 살 때 아무 상속권자가 없으면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라도 보증금 5억 챙겨가죠. 이게 주택임차권의 승계. 그런데 다른 상속권자가 있으면 같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죠. 같이 살고 있으면 상속권자만 가져가. 그게 사촌까지라. 이 상속. 그럼 이게 이 조카일 수도 있죠. 그럼 누가 가져간다? 조카만 가져가. 이게 을의 사촌 동생일 수도 있나요? A가 사촌 동생일 수 있죠. 사촌 동생만 가져가. 사촌까지니까. 그런데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조카는 안 돼. 형제까지밖에 안 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2촌까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된다. 머릿속에 쉽게 그리죠. 이 처죠. 이 첩이죠. 그럼 처와 첩이 따로 살 수 있다 없다? 아니, 을은 여기 있고 처는 여기 있고 첩은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저 보증금 5억 누가 가져간다? 처와 첩이 절반씩. 절반씩 가져갑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이 살면 처하고 첩이 같이 살 수 있죠. 그럼 누가 가져간다? 처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촌수보다 이해하기 쉽죠? 이렇게 같이 사는 집이 있나요? 우리 밑에만 올라가도 있었잖아요.
지금 몰라도 우리 밑에만 올라가도 뭐 학교 가면은 나는 엄마가 둘인데 해서 하는 애가 있었죠. 그 엄마도 있고 뭐. 그 옛날에 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지명 나오고 하는 뭐. 거기 보면 그 콧소리 내는 그 김혜경인가 하는 탤런트 있죠. 그게 본초로 나오고 또 그 집에 첩도 살고 있고 시골의 부잣집. 본처한테 내일 소풍 가자. 김밥 싸라 이렇게. 소풍 가자고 김밥 싸라고 하는데 와이프가 기분 좋죠. 이제 소풍 간다니까. 근데 빼고 간대. 그 첩하고 소풍 간대. 처는 빼고. 근데 김밥은 차한테 사러 가는 거죠. 그래도 시대가 그래 놓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화가 나지만 김밥 싸러 부엌에 딱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죠? 그래서 그 비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비님 오시네 이렇게. 자, 비님 오시네 이렇게 이야기. 그건 이제 제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집에서 저도 어릴 때니까 뭐. 집에서 보고 있는데 저거 보고 낄낄거리고 웃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더만은 뒤통수를 한 대 때리더만 니 뭐 알고 웃냐? 이제 뭔 뜻인지 아냐? 그래서 속으로 아는데. 이렇게. 자, 이 처하고 첩은 누가 보약을 해줘야 됩니까? 누가 보약해 줘야 되나요? 첩. 아니 남편 죽으면 처는 단독 상속해. 근데 첩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죠. 그러니까 남편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보약을 해주는 자는 첩이지 첩. 첩이 해주겠죠. 그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자, 옛날에 조선시대 왕은 그 왕비를 사랑할까요? 후궁을 사랑할까요? 예? 후궁을 사랑하죠. 왕비는 자기가 선택한 사람 여자가 아니죠. 자기 엄마가 선택하고 할머니가 선택했잖아요. 집안 보고. 애정이 없어. 근데 후궁은 자기가 경복궁 거닐다가 픽업했잖아요. 괜찮네 하면서 하나씩 픽업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더 좋아할까? 당연하죠. 그럼 저녁에 어느 방에 갈까요? 그 후궁방에 들어가겠죠. 그럼 후궁이 우리 오빠 요즘 실업자인데 자리 하나 안 되나? 하겠죠. 근데 왕비는 우리 오빠 실업자인데 말을 못해. 들어와야 말을 할까요? 들어와야. 그러니까 그런데 왕비는 남편 죽고 나면 아들이 왕되죠. 그때부터 파워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뭐해? 남편이 있으면 뭐하냐고. 어차피 방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차라리 죽고 아들이 왕되는 게 낫지. 근데 후궁은 딱 남편 죽자 말자 머리 깎고 절에 가야 되죠. 누가 보약해야 됩니까? 첩이 보약하는 거예요. 자, 임차권의 승계는 보기보다는 어렵습니다. 자. 몇 칸입니까? 칸이. 칸수가 몇 칸이다? 한 칸입니까? 한 칸입니까? 자,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몇 초이다? 아버지하고 내 동생은 몇 칸입니까? 그럼 두 개 더하면? 그럼 내하고 동생은? 자, 내 아들이 볼 때는 작은아버지죠? 다 더하면? 그래서 작은아버지든 큰아버지든 촌수는 삼촌이에요. 다 더하면? 그래서 사촌이잖아요. 사촌 누나든 사촌 형이든 뭐 이렇게. 자, 그럼 내 입장에서 내 아들이나 내 아버지는 피가 같나요? 다르나요? 네? 내하고 내 아들하고 내 아버지는 피가 같다 다르다? 조사해봐야 돼. 뒷조사해봐야지 뭐. 자, 일단은 피가 같나요? 혈족. 직서입니까? 직계혈족. 내 동생하고 나하고도 피가 같다 다르다. 이것도 조사할까요?
피가 갔다 와봐야 되겠죠. 혈족은 혈족인데 옆으로 퍼졌죠. 그게 반개혈족. 반개혈족이라고 하죠. 내 입장에서 아들은 직계입니까? 그런데 밑으로 갔죠. 그걸 직계 비속. 내 아버지는 직계인데 위로 갔죠. 직계 존속. 그래서 부모를 살해하면 존속 살인죄.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볼까요? 나한테 작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죠. 이 작은 아버지 와이프가 숙모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숙모는 내하고 피가 같다 다르다. 피가 다릅니까? 그런데 내하고 피가 같은 작은 아버지의 배우자입니까? 혈족의 배우자죠. 그 내 혈족의 배우자를 우리는 친족이라고 합니다. 숙모는 친족입니다. 자, 나한테 와이프가 있을 수 있나요? 내한테 와이프한테도 작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럼 나하고 와이프의 작은 아버지는 피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 와이프하고 작은 아버지는 피가 같다 다르다. 피가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하고 작은 아버지가 피가 같듯이 내 와이프도 자기 작은 아버지하고 피가 같겠지. 그럼 내 입장에서 이 와이프의 작은 아버지는 내 배우자의 혈족입니까? 처삼초이죠. 이걸 우리는 인척이라고. 친인척 비리. 친인척 비리라는 것은 친척과 인척을 합친 겁니다. 혈족의 배우자는 친족,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 그 처삼초는 인척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민법 공부한다는데 촌수 어떻게 하는지 촌수 아까 2촌 4촌 하는데 좀 알아보고, 그럼 여기서 한 칸 더 내려가면 내 손자가 있을 수 있죠. 내 손자가 볼 때 이 고모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게 촌수가 하나 둘 셋 둘 다섯 5초이죠. 이걸 오촌 단고모라고 하는 거예요. 오촌 단고모 이런 소리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촌 당숙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1, 2월 달에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시험 놓을 게 아니니까. 11월, 12월에 기초 상식으로 알아들어요. 입문 과정이니까 지금 그나마. 촌수는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글자는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혈족이든 뭐든 이렇게. 자, 임차권의 승계 다시 가면 상속받을 수 없는 자가 임차권만큼은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 임차인에게 다른 상속권자가 없다면. 근데 있다면 다시 가정공동생활을 같이 하느냐 같이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같이 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만 가져가죠. 그때는 사촌까지는 돼요. 같이 하지 않으면 공동상속하죠. 2촌까지는. 그럼 경우에 따라 공동상속이 어떤 의미냐면 다른 상속권자가 있을 수 있죠. 여기 9명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군유에 있을 수 있죠. 군유. 처음 딸 하니까 에이 9명까지 하다가 성질나서 딴 데 갈 수 있죠. 남자가. 대한민국에 옛날에 일남 군여인 집은 봤어도 군합 1녀인 집은 못 봤거든요. 딸 보려고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럼 딸만 많은 집은 많죠. 딸부잣집 많아. 그 딸부잣집의 특징. 네? 딸만 많은 집의 특징. 첫째 딸만 사람 이름이죠. 첫째 딸만 이름 같아. 둘째부터는 무슨 뭐 영실, 귀남, 영남, 끝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가지 아들 보기 위한 이름이죠. 다 그래. 첫째 딸만 제대로 된 여자 이름이라고. 자, 이렇게. 그 개명하고 나는. 최순실, 왜 순실일까요?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순실인 거예요. 왜? 열매 실자잖아요. 뒤에 계속 아들 보겠다는 거, 아들. 열매 실자 쓰는 이유가 그거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면 왜 공동상속이라고 말하냐면 5억, 보증금이 5억이면 다른 상속권자가 딸들이 9명 있죠. 그럼 5천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여기 4억 5천 가져가요.
9명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상속권자.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 상속 1순위 누구다? 상식 좀 배워가죠. 자, 직계, 비속과 배우자. 자, 아들, 딸과 처 1대 1.5. 그럼 2대 3이죠. 아버지가 남편이 5억을 남기면 와이프가 3억이고 아들이 이렇게. 그런데 자식들이 많으면 이렇게 될 수 있죠. A, B, C가 자식이고 을이 처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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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죠. 그럼 계산 복잡하니까 9억을 남기면 와이프는 3억이고 자식들은 2억씩 가져간다. 이게 상속부입니다. 자, 만약에 자식이 없을 수 있나요? 상속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그럼 이제 자식이 없으면 부모하고 처가 또 1대 1.5 이렇게 가져간다. 그런데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을 수 있나요? 그럼 3순위는 배우자만 가져간다. 자, 처도 자식도 부모도 다 없을 수 있죠. 그럼 상속 4순위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다. 인척은 안 돼요. 아까 처삼촌은 못 가져가요. 친족이 가져간다는 거. 자, 이렇게 된다. 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없을 수도 있나요? 그럼 국가로 갑니다. 5촌은 상속권 없어요. 여기까지만 대한민국에서 상속. 이까지 아무도 없으면 국가로 갑니다. 5촌은 못 받아요. 자, 이게 대한민국에서 상속.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거 위주인데 오늘 요거 한 장 내준 거 있죠? 요거 잠시 보시면 최고위에 가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 조문인데 민법상의 임대차는 살다가 집주인 바뀌면 그자하고 싸움하면 이긴다 전다. 대항력 있다 없다? 아니 민법상의 임차인은 그럼 어른 자기가 가진 보증금이든 뭐든 다 갑한테 받아야 되지. 채권이니까 아무한테나 못 가죠. 근데 주택임대차에서는 병한테 받을 수 있죠. 왜 받을 수 있냐면 이 법조문 때문에. 그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주택을 양수하거나 혹은 뭐 경락을 받았든 매각을 받았든 받은 자는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나요? 그럼 권리만 받습니까? 채무도 받습니까? 그럼 전 주인이 을한테 내줘야 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받았죠? 이 조문 때문에 병이 내는 거지 이 조문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결론. 전입신고하고 살면 집주인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한테 보증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죠? 전입신고 안 되면. 그러니까 전입신고 되고 안 되고가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세입자는 전입신고부터 먼저 해야 돼. 아까 확정일자는 두 번째 이야기라.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세 번째 거는 뭐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네. 그건 나중에 하죠. 자, 요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자, 대항력이죠. 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죠. 그리고 더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고 임차권의 승계고 그 다음에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그 다음에 전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여기에 판례 몇 개 추가되는 거예요. 몇 개가 좀 많아서 그렇지. 자, 좀 쉬었다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러 갑니다.